안녕하세요. 저는 주미경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난히 서늘한 공기에 잠을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아들 내외가 부산을 떠는 소리였습니다. 1박 2일로 떠나는 짧은 가족여행이었지만 며느리 안미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오더군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끼리 짐 다 싣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살가운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서린 칼날 같은 서늘함을 느낄 수 있었죠.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당해온 저만의 감각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짐 챙겨야지. 혹시 빠뜨린 거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짐은 제가 벌써 완벽하게 챙겨놨죠. 그냥 몸만 나오시면 돼요. 그 완벽하게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가시처럼 아프게 박히던지요. 며느리는 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교묘하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곤 했죠. 얼마 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한참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며느리가 채널을 돌려버렸더군요. 아가, 나 아까 보던 드라마 마저 보면 안 되겠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어머님, 그거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도 안 보시는 줄 알았죠. 거실에 아무도 안 계시길래요. 그 텅 빈 거실에 제 돋보기 안경과 뜨개질거리가 그대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 존재를 은근슬쩍 지워버리는 그 기술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정함은 유독 더 제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제가 좋아하는 버섯들깨탕까지 겉으로 보기엔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든든히 드셔야 여행 가서 재미있게 노시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만 끓여봤어요. 숟가락을 들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국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입안에 소금기가 확 퍼졌습니다. 너무 짜서 얼굴이 다 찌푸려질 정도였죠. 제가 아무 말 없이 물만 들이켜자 맞은편에 앉은 아들 동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국이 좀 짜다. 그 말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상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님이 간을 보셨는데 제가 어머님 입맛은 못 따라가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순식간에 제가 국을 망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간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동현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엄마, 입맛 없으셔도 간은 제대로 봐주셨어야죠. 미진이가 엄마 때문에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미안하다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며느리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동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그냥 우리 맛있게 먹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비로운 성녀 같았지만 식탁 밑으로 저를 향해 씩 웃는 그 비릿한 미소를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억지로 몇 숟갈 뜯어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짠 국물 때문이 아니라 저를 올가매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된 지 오래였고 저는 그저 말 못하는 가고 신세였죠.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예감을요.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들 동현이는 트렁크에 짐을 싣느라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짱을 살갑게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그 말에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작년 제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외식은 번거롭다며 손수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하루 종일 곁에서 도왔죠. 하지만 막상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갑자기 두통이 심하다며 자리에 알아누워 버렸습니다. 결국 손님 맞이부터 설거지까지 전부 제 몫이 되었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며느리는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거실에 나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은 좀 괜찮으냐? 하고 묻자 며느리는 하품을 하며 말했죠. 네, 어머님. 약 먹고 좀 잤더니 괜찮네요.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어머님이 없으면 우리 집은 안 돌아가요. 그 뻔뻔한 말투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고 저만 이상한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어느새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내가 좀 더 숙이면 이 집안이 평화로워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올가매며 굴종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며느리가 제 검은색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행은 짐 없이 가볍게 다녀오세요. 그때 아가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색 캐리어가 마치 나를 담아낼 관처럼 보였던 것은 왜였을까요? 그저 늙은이의 기우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자동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앞 좌석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휴대폰 화면에 고개를 박은 채 낄낄거리고 있었죠. 저는 뒷좌석에 홀로 앉아 창밖의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둘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 이내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득 외투 주머니가 허전해서 손을 넣어봤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방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동현아, 나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운전하던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돌리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냥 하루 정도 없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전화 올 때도 없으면서. 아들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식의 입에서 들으니 그 상처가 몇 배는 더 깊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오늘은 휴대폰 같은 건 잊어버리고 여행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작년 어버이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거실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너무 오래됐다. 우리 이번에 새로 찍어요. 저는 오랜만에 다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새로 찍은 사진을 액자에 끼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아들 내외와 어린 손주, 이렇게 셋만 있었습니다. 제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제가 멍하니 사진을 보고 있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깜빡했네. 이건 우리 세 식구만 찍은 거고 어머님이랑 같이 찍은 건 나중에 인화하려고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세 식구의 행복한 웃음만이 남았고 저는 그 액자 밖으로 완벽하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는 차 안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괜히 손주 녀석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 안 하더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요? 요즘 학원 숙제 때문에 정신없어요. 할머니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 차가운 대답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주와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하면 어머님, 애벌은 나빠져요. 라며 제 손을 막아섰고 제가 민준이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지독한 독감에 걸려 며칠을 앓아 누웠는데 하필 그날 혈압약이 똑 떨어졌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뜰 만큼 아파서 며느리에게 약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미진아, 엄마 약은 사왔어? 하고 묻자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이마를 쳤습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장 보다가 다른 걸 너무 많이 사서. 어머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사올까요?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끙끙 앓는 몸을 이끌고 약국에 다녀오는 길에 저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정말 엄마 약 사는 거 잊어버린 거야?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잊어버리긴. 그냥 좀 귀찮아서 그랬지. 그 정도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잖아.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일 뿐이었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아, 허리야. 우리 휴게소 좀 들렀다 가자. 아들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곧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시게요? 며느리가 묻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저희는 차에서 좀 쉬고 있을게요. 평소 같았으면 같이 내려서 바람이라도 쐴 법한데 둘 다 피곤하다며 차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져 화장실로 향하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차창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러겠어?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칸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오늘 아침 며느리가 제 짐을 완벽하게 챙겨줬다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그 짐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혹시 내 휴대폰도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닐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수척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희미하게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한낮의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맛있는 음식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휴게소는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정체 모를 불안감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우리 차와 똑같이 생긴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 우리 차랑 똑같네. 무심코 중얼거리며 우리 차가 있던 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낯선 흰색 SUV 차량이 버티고 서 있더군요. 뭐지? 내가 자리를 잘못 기억하나?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누구라도 들을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였는데 혹시 저쪽인가? 저쪽으로 가봐도 없었고 반대편으로 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젊은 아가씨에게 용기를 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학생, 미안한데 혹시 은색 K7 승용차 못 봤어요? 차 번호가 12가 3456인데. 아가씨는 귀찮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글쎄요, 할머니. 여길 오가는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누구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주차장을 빙빙 돌았습니다. 동현아, 미진아, 엄마 여기 있다. 어디 있니? 목이 터져라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제 핸드백이 차에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비상금 10,000원짜리 한 장까지도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두고 온 휴대전화까지. 아침에 며느리가 제 짐을 완벽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그냥 몸만 나오시면 돼요. 라던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저 멀리 낡은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오해이기를. 급한 일이 생겨서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떠난 것이기를. 그렇게 빌고 또 빌면서 저는 차가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신자 부담 버튼을 누르고
아들 동현이의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엇나가 몇 번을 다시 눌러야 했죠. 길고 긴 연결음이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와락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동현아, 나야 엄마. 너희들 어디야? 내가 화장실 다녀왔더니 너희가 없어져서 한참을 찾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제 목소리는 이미 반쯤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제 목소리를 듣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휴게소세요?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동현아, 제발 정신 차려. 진짜 너희 차가 없어졌다니까. 주차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 나 여기 혼자 남겨졌다고. 제가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엄마, 자꾸 왜 그러세요? 저희 지금 목적지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이 좋은 여행을 망치기 싫으니까 이상한 소리 마시고 빨리 택시라도 타고 오세요. 돈 없으시면 이따가 계좌로 붙여드릴게요. 세상에.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행을 망치기 싫다니요. 알아서 택시를 타고 오라니요. 택시? 동현아,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지금 돈 한 푼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지갑도 휴대폰도 다 내 차에 있잖아. 제발, 제발 다시 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잘못했다. 응? 제발 다시 와줘, 아들. 저는 비참하게 매달렸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냥 끊어. 하는 것 같았죠.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하 엄마,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시네. 미진이가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일단 끊어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처럼 사랑한 내 아들이, 며느리가 시끄럽다는 말 한마디에 어미를 사지에 버려두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닐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저 교활한 며느리가 옆에서 시킨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 여자의 입에서 직접 그 잔인한 진실을 듣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 차분하고 명랑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가 아니, 안미진 씨.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동현이 시켜서 이런 짓 하는 거지. 맞지?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제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전화기 너머에서 호호하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시네요.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 생각이랑은 좀 다른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비수처럼 달콤하고 잔인했습니다. 우리 동현 씨가 먼저 말 꺼내던데요?
어머님한테서 퀴퀴한 냄새 나서 같이 차 타고 가기 싫다고. 여행 내내 불평만 하실 게 뻔하니까 그냥 이참에 휴게소에 버리고 우리끼리 편하게 가자고요. 제가 오히려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말렸다니까요. 호호.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거짓말. 내가 시킨 거잖아. 이 악독한 것.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믿기 싫으시면 마세요. 아, 그리고 그 집, 이제 저희 거예요. 어머님이 평생 아끼시던 그 낡아빠진 집 말이에요. 동현 씨가 어머님 도장 벌써 다 챙겨놨거든요. 어머님 짐은 며칠 뒤에 착불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아, 맞다. 명절 때마다 억지로 먹었던 그 맛없는 나물 반찬. 이제 안 먹어도 돼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저희는 어머님 없이 아주 즐거운 여행을 계속해야 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 맛없는 반찬, 낡아빠진 집.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제 인생에 대한 총평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증오였으며 그리고 복수심이었습니다. 수화기는 제 손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텅 빈 공중전화 부스 안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어 휴게소 건물의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저만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장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한 공포가 그 분노마저 집어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전화부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다른 사람도 좀 씁시다. 인상을 잔뜩 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멍하니 앉아 있자 이번에는 휴게소 관리인인 듯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화 다 쓰셨으면 나오셔야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고요? 가족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두고 갔어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관리인의 얼굴에 동정심 대신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네, 두고 가다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자제분들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저장된 번호는 방금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두 개의 번호뿐이었죠. 관리인은 제 행색과 대답 없는 모습을 보더니 저를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네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하, 이거 곤란하게 됐네. 어머니, 일단 여기서 나오세요. 영업에 방해됩니다. 어서요. 그는 거의 강제로 저를 부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기운조차 없었죠. 낯선 사람들 틈에 내던져진 저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 신세였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샘은 아까 그 두 통의 전화와 함께 이미 바싹 말라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느새 휴게소 주차장에는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찬 바람만 휑하니 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오가는 차들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아주 만에 하나라도 아들 녀석이 마음을 바꿔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딸의 손을 잡은 젊은 부부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저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저기 혼자 앉아 있어? 추워 보이는데. 그러자 아이의 엄마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의 몸을 자기 쪽으로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쉿, 민서야. 쳐다보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랑은 말 섞는 거 아니랬지? 우리 빨리 아빠한테 가자.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그저 남루하고 이상한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평생을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아등바등했는데 제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홀로 동현이를 키우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내 옷 한 벌, 내 화장품 하나 사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고생 끝이겠구나, 다리 뻗고 자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을 묵인하는 비겁함이라는 것을요. 제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없는 자책이 저를 덮쳤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밤새 떨다가 길 위에서 죽는 것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를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휴게소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원이라도 만난 듯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경찰관이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다급하게 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찰 아저씨, 제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오다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차가 없어졌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를 두고 간 것 같아요. 제 말을 듣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공감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피로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드님 성함이랑 연락처 아세요? 김동현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그럼 어머니 신분증이라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조회를 해봐야 해서요. 신분증도 지갑도 전부 차에 두고 내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제 대답이 이어질수록 경찰관의 미간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잠시 시선을 교환하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댁이 어디세요? 요즘 저희 관내에 치매 어르신들 가출 신고가 많아서요. 저희가 일단 댁까지 모셔다 드릴 수는 있는데. 치매라니요. 제 말이 그들에게는 그저 정신 나간 노인의 헛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아니에요. 전 치매 아니에요. 제 말은 사실이라고요. 제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저는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저희 차에 타시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감기 드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법마저도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는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마저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했으니 이 세상에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휴게소의 공기는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몸을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모든 것을 체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앞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경찰들은 그냥 가버리고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닙니까? 날은 이렇게 추운데 그냥 주무시면 큰일 나요.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저는 경계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화물차 모는 사람입니다. 보아하니 사정이 딱해 보여서 제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놈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길인지는 몰라도 일단 제 차에 타서 몸이라도 좀 녹이세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릴 테니. 그의 투박한 말투 속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눈에 서린 진실한 걱정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조수석에 오르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내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건네며 자신을 박 기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어머니. 이거라도 한잔 하세요. 속이 좀 풀릴 겁니다. 이제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셨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 저는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지난 반나절 동안 겪었던 기막힌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기 일처럼 붕괴하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벼락 맞을 놈들이 있나? 자기 어머니를 그것도 이런 허허 벌판에 버리고 가? 인간도 아니네, 그거.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밤을 새울 수는 없으니 제가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서울 방향 맞으시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낯선 타인에게서, 제 자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은 밤의 고속도로를 묵묵히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엔진의 단조로운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주미경, 이 바보 같은 년. 이제야 알겠니?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와 제게 웃으며 말했었죠. 어머님, 이제 제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딸이 되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처음으로 제게 월급 봉투를 내밀었을 때 며느리는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동현 씨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용돈은 저희가 드리는 걸로 하고 월급 관리는 제가 할게요. 그때 저는 아들의 가정을 위하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의 첫 매듭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아끼던 낡은 찻잔 세트를 실수로 깨뜨렸을 때, 제 손때 묻은 앨범을 정리하다가 버렸을 때, 저는 그저 실수를 가장한 아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 국이 짰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 가족 사진에 내 자리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내 마음속에 저들을 너무 깊이 들인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분노는 이상하게도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순종적인 주미경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얼굴이 창문에 비친 제 모습과 사뭇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박 기사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아까 휴게소에서 뵀을 때랑은 많이 달라지셨네요. 마음 정리가 좀 되신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사님 덕분입니다. 이 따뜻한 차에 앉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식이라는 감옥에 저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지 뭡니까? 박 기사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심하긴요. 자식한테 마음 다 주고 퍼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인데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뚱이 하나 누일 내 집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으니 누구도 믿지 마라. 내 자신 말고는. 어릴 땐 그 말씀이 그렇게 야속하고 서운하게 들렸는데 이 나이 먹고 세상 풍파 다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그게 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었다는 걸요. 박 기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 누일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그 집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고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을, 제 인생을 통째로 아들 내외에게 내어줄 뻔했던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사님,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번 다시 울지 않을 겁니다. 울 시간에 제가 되찾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야지요. 제 집, 제 돈, 그리고 제 인생까지도요.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패배자가 돌아가는 길이 아닌 복수를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길을 밝혀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박 기사님께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기사님,
저기 골목 어귀에 잠시만 세워주시겠어요? 저 모습을 하고 집 앞에 내리면 경비 아저씨가 놀라실 것 같아서요. 박 기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기 전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기사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길 위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 기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갚기는요. 어머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절대 지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의 싸움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심장에 새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골목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저런 의인이 있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겨주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섰지만 저는 쉽사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보금자리. 하지만 지금 저 안은 나를 해치려는 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빙문이 열리고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집안은 불이 모두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행지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옛방이었지만 지금은 아들 내외가 차지한 곳이었죠. 문을 열자 며느리가 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방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그들의 계획을 증명할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스탠드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잘 정돈된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먼저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온갖 사치품과 영수증들, 제 돈으로 샀을 그것들을 보는 순간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침대 옆 서랍장이었습니다. 그곳에도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어디에 뒀을까? 그 교활한 여자가 증거를 남겨뒀을 리가 없나? 포기하려던 순간 제 눈에 책상 위 노트북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며느리는 자신의 물건에 손 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 맨 위에 A 사용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계획서라는 제목이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로 여행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출발, 점심 식사 메뉴까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 계획표였죠. 하지만 제 심장은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은 일정표의 중간 부분에 박힌 한 문장에 가 닿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휴게소 도착 어머니 화장실 유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더 작지만 훨씬 더 잔인한 글씨가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캐리어 확인 후 즉시 출발. 주의사항 이후 걸려오는 어머니 전화는 절대 받지 말 것. 울면서 매달려도 무시할 것. 제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들끓어 넘쳐 흐르는 용암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든 채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편히 사시는 것도 끝이라고요. 며느리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제가 여행 계획서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 서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B-B-빅. 올 것이 왔구나.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고 스탠드불을 끈 뒤 안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엿봤습니다. 아들 내외가 낄낄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래도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몰라. 안 그래, 여보?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잔소리 안 들어서 살 것 같더라.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 당황한 표정이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은 즐거웠니? 제 질문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래서 우린 엄마가 먼저 집에 가신 줄 알았지. 걱정 많이 했다고요.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품 안에서 구겨진 여행 계획서를 꺼내 그들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시켜서 쓴 계획서더냐. 종이 한 장이 나풀거리며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씨를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도 깨달은 것이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들 동현이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식은 땀이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반면 며느리 안미지는 처음에 당황스러움이 가시자 이내 냉정을 되찾고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켜버렸네, 귀찮게 됐군 하는 짜증만이 가득했죠. 저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대답해보거라. 이것도 내 아내의 장난이라고 변명할 셈이냐? 내 어미를 길바닥에 버리고 오라는 이 잔인한 계획도?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저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 이건. 뭐가 아니라는 말이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어머니 전화는 절대 받지 말 것. 울면서 매달려도 무시할 것. 이 글씨가 보이질 않는 것이야. 제가 소리치자 아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값싼 동정심 유발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해. 내가 지금 나한테 죄송하다고 했어? 내 어미가 오늘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기나 해? 낯선 사람 차를 얻어 타고 경찰한테는 치매 노인 취급까지 당하면서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죄송하다는 말이더냐. 제 울분 섞인 절규에도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할 뿐이었죠. 그 비겁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서 그 어떤 희망도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제 앞에는 그저 며느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저의 차가운 명령에 아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이냐, 아니면 저 여자가 시킨 일이냐? 솔직하게 말해라. 어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거라.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힐끗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턱짓으로 어서 말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그 비굴한 복종의 몸짓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이가 시켰어요. 엄마랑 같이 가는 게 불편하다고. 여행 가서도 엄마가 계속 잔소리만 할 거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버릇을 고쳐놓자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진짜예요, 엄마. 근데 미진이가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구차하고 역겨운 변명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그 모습은 차라리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버릇을 고쳐? 내 놈들이 뭔데 내 버릇을 고친다는 말이냐? 그리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 아내가 내 어미를 버리자는데 그걸 말리지 못하고 동조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이냐? 이 한심한 녀석? 엄마,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전 정말 엄마를 버릴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닥치거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겁을 줘? 이 모든 게 나를 겁주기 위한 연극이었다고? 내가 휴게소에서 겪은 수모와 절망이 내 놈들한테는 고작 연극이었단 말이냐? 저는 그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저런 놈에게 제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가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의 가장 충실한 방관자이자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 그 자체보다 악을 묵인하는 비겁함이 사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비겁한 변명이 끝나자 저는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나와 피를 나눈 인연이 닿은 타인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를 지나쳐 이번에는 며느리 안미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저를 마주 봤습니다. 저한테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머님? 그 뻔뻔한 말투에 저는 대답할 말조차 잊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실토했는데도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있다. 아주 많지.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맞아요. 제가 계획했어요. 어머님이랑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랬다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요? 어머님이야말로 절 인간 취급이나 하셨어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음식 가지고 타박하고 동현 씨한테 제 흉보고 전 어머님 때문에 이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고 왜곡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간섭을 하고 타박을 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며느리 뜻대로 맞춰주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녀와 언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차지하고 나를 내쫓을 생각이었더냐? 그래서 내 도장까지 챙겨간 것이고, 제 질문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치는 있으시네요. 맞아요. 어머님만 없으면 이 집도, 동현 씨도, 저금도 다 제 거잖아요. 이제 아셨으면 어서 이 집에서 나가주시죠. 여긴 이제 저희 집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정,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안미진을 노려보며 서 있던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동현이가 제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미진이도 지금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반성? 내가 왜?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결국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다 풀어버렸지. 이 마마보이. 미진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무슨 말이긴. 사실이잖아. 당신은 평생 그렇게 엄마 꽁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살아. 나는 당신 같은 남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며느리는 아들을 벌레 보듯 쏘아붙이고는 이내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오만함과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어머님, 이제 만족하세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꼴사납게 무릎 꿇고 비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시냐고요. 너, 왜요? 이제 와서 저한테 어머니 행세라도 하시게요? 휴게소에 버려졌을 때처럼 불쌍한 척, 약한 척 연기라도 한 번 더 해보시든가요? 누가 속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온몸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시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저 자신의 인생에 거치적거리는 장애물 혹은 이용해 먹을 도구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오히려 제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혼란마저 깨끗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저런 자를 아가라고 부르며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나와주니 오히려 고맙구나.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할망구?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내 아들 등쳐먹고 사는 주제의 말이 심하구나. 저의 차가운 지적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요? 등쳐먹어? 할망구가 진짜 노망이 났나?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 아들 밥 해먹이고 당신 수발 들어준 건 생각 안 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해준 게 뭐냐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그 번쩍거리는 옷,
내가 매일같이 마시는 그 비싼 커피 한 잔,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그 명품 가방까지 어느 것 하나 내 피와 땀이 섞이지 않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호강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물어.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제 말이 이어질수록 며느리는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닥쳐, 닥쳐. 그놈의 돈, 돈, 돈. 지긋지긋해.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그 돈 다 내놓으라고? 어림없지. 이 집도 당신 아들도 그 돈도 이제 다 내 거야. 그녀는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아들 녀석이 겁을 먹고 말리려 했습니다. 미진아,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흔드는 순간 그 아이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깨지면서 저절로 메모앱 하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집 담보대출 알아보기,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악마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제게 달려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그녀를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달려들던 며느리가 기세에 못 이겨 제 앞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집어삼킬 듯이 들끓던 분노와 증오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더 이상 이들과 섞일 말도 나눌 감정도 없다. 이들은 그저 내 인생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일 뿐이다.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짐승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칠 수 없듯이 저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등지고 제가 쓰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무어라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걸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 평생 제 자식 앞에서 문을 닫아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잠금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육중한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지난 인생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동시에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인생의 출자표처럼 들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완벽하게 나뉘었습니다. 문 밖은 저들의 지옥이었고 문 안은 이제 오롯이 저만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 안에서 나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저는 완벽한 고독 속에 놓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수십 년간 제 손때가 묻은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0년의 제 인생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 제 이름 석자보다는 동연히 엄마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괴물이 되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주미경.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충분히 애썼어. 저는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다. 너는 그냥 주미경이야.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집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가 평생에 걸쳐 악착같이 모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닥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저 괴물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저의 무기이자 실탄이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발 들릴 수 없는 나의 성이다. 통장을 열어 마지막 남은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내 피와 땀이다. 저 흡혈귀 같은 것들에게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 이것은 저만의 각성의식이었습니다. 눈물과 회한으로 점철된 과거의 주미경을 땅에 묻고 차가운 이성과 복수심으로 무장한 새로운 주미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유능한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법도 돈의 흐름도 모르는 저 혼자서는 저 교활한 며느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지독한 이혼 소송 끝에 남편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고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했던 친구 영희였습니다.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날 전화번호부를 뒤져 영희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복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나 미경이야. 주미경? 어머, 미경이 너 맞니? 이게 몇 년 만이야. 잘 지냈어? 아들 장가 보내고 아주 호강하고 있겠네. 2년.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에 잠시 울컥했지만 저는 감정을 다잡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내 도움이 좀 필요해서 전화했어.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영희의 목소리도 진지해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다름이 아니라 혹시 내가 예전에 이혼할 때 도와줬던 그 변호사님 아직도 일하고 계실까?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 대강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봐 줄게. 근데 미경아, 하나만 약속해. 절대 혼자서 울고 있지 마. 그리고 절대 먼저 숙이고 들어가지도 마. 알았지?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잠시 후 영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최강석 변호사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최강석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저를 맞은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물었습니다. 김영애 씨 소개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죠. 저는 밤새 머릿속으로 정리했던 일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 버려졌던 일, 아들과 며느리의 잔인한 통화 내용,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여행 계획서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여행 계획서를 검토하던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유기죄, 존속학대에 해당하고 재산을 노린 정황까지 있으니 특수강도의 여지도 있겠군요. 정말 지독한 인간들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제 고통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최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 집, 제 돈, 그리고 제 남은 인생까지요. 그들을 제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울러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러 왔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 그 각오 마음에 드네요. 어머님, 제가 맡았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반드시 이겨드리고 싶습니다. 저 최강석, 어머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아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와의 첫 번째 작전 회의는 1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제 손에는 그가 작성해준 행동 지침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어머님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새로운 계좌로 이전할 것. 둘째, 아들 내외가 재산 관련 대화를 나눌 때를 대비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증거를 확보할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패배한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할 것. 최 변호사는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님, 저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어머님께서 가장 약해 보일 때입니다. 저들은 어머님을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오만함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연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고 말고요. 지난 수십 년간 착한 아내, 좋은 엄마, 순종적인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연기였는데 그까짓 연기 하나 못하겠습니까? 저의 대답에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 말입니다만 저들의 대화에서 재산, 명예 이전, 도장 같은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인 학대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저희에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주미경.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노인이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축배를 들 때
나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비수를 갈고 있을 것이다.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목표의식과 그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저는 곧장 제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저기 제 이름으로 된 통장들을 전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리고 비밀번호도 좀 바꾸려고요. 제 말에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 성함이 김동현 맞으시죠? 이 정기예금 통장이 아드님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신데 며칠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가셨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모든 재산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바로 그 시각, 며느리 안미지는 단골 카페에 앉아 친구와 통화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내 손바닥 아니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한다니까? 곧 저 집도 우리 명의로 넘어올 거라니까? 호호. 저는 직원의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 통장, 지금 당장 제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해지도 상관없습니다. 이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신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다른 통장들도 전부 비밀번호를 제일 복잡한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는 절대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거래를 막아주세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로 발급받은 통장과 카드를 품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파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작고 성능이 좋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그 작은 기계가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야 할 것은 놈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오직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굶주림은 제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어머님, 식사는 하셔야죠. 죽이라도 끓여왔어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방 앞에서 불안해하고 저들끼리 다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차라리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드디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과 며느리는 유령이라도 본 듯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연기할 틈도 주지 않고 먼저 선수 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리를 후들거리며 비틀거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뼈만 앙상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며칠 굶은 덕분에 연기는 한결 수월했습니다. 물물 좀 다오. 제 갈라진 목소리에 아들이 허둥지둥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소파에 힘없이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다 내 잘못이야. 이 늙은이가 뭘 더 바라겠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말대로 할게. 이 집도 너희들한테 다 줄 테니 제발 나만 내쫓지 말아다오. 이 집 구석에서 조용히 밥만 먹다 죽게 해다오. 응?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그 눈빛에는 안도와 탐욕이 동시에 스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입가에도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아 넘어온 것입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의 처절한 연기는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은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저녁 마치 큰 상이라도 내리듯 제 방으로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입맛 없으셔도 죽이라도 좀 드세요.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네.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목소리로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수저를 들어 죽을 몇 술 뜨다 말고 말했습니다. 됐다, 소화도 안 되는데. 그냥 너희들끼리 먹어라. 그리고는 며느리의 손을 힘없이 잡고 말했죠. 아가, 아니 미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다. 다 늙은이의 욕심이었는데. 내 말이 다 맞다. 이 집도 재산도 다 너희들 건데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어. 용서해다오. 제 진심 어린 사과의 며느리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죠. 진작 어머님 마음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 녀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엄마 속 썩이는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들의 위선적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우쭐해하거라. 마음껏 나를 비웃고 동정하거라. 너희들의 그 오만함이 바로 너희를 지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니. 저는 힘에 부치는 척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하구나. 둘이서 저녁 맛있게 먹고 나는 좀 자야겠다. 저의 그 말은 이제 둘이서 마음 놓고 작당 모의를 해도 좋다는 허락과도 같았습니다. 제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던 탓에 그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굳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자 두 사람은 조용히 밥상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두 명의 어리석은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거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마른 기침을 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콜록, 콜록.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가져다 주겠니? 제 모습에 아들 내외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해 소파로 다가가 앉는 척하며 소파 쿠션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물을 마시고 저는 다시 한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좀 같이 가다오. 내 이름으로 된 것들 다 너희들한테 어떻게 넘겨줘야 하는지 물어나 봐야겠다.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두 사람의 눈빛이 노골적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진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기운이 없어서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 제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깊이 잠들었거나 혹은 쇠약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흥분한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맞지, 여보. 내가 저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이제 저 할망구 도장 찍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신 내일 아침에 당장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하라고 해. 아들의 목소리도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엄마가 정말 우리한테 다 주신대?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엄마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충격은 무슨, 쇳불도 당김에 빼랬어. 이럴 때일수록 빨리 처리해야 뒤탈이 없는 거라고. 당신 설마 또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니지? 그 집이랑 엄마 땅까지 팔면 우리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오는데 이 기회를 놓칠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군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일 도장 받아내고 다음 주 안으로 명예 이전 끝내는 거야. 알았어?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모든 대화를 숨죽여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부디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유령처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더듬더듬 소파로 다가가 쿠션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녹음기가 잡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귀로 방금 전까지 거실을 가득 채웠던 그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명예 이전, 도장, 집이랑 땅까지 팔면. 변호사가 말했던 핵심 단어들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 그리고 저를 향한 경멸까지도. 저는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온몸을 감돌았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함정의 문을 닫고 그물을 던져 올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곧장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그는 제 전화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최강석입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미끼를 물었습니다. 아주 탐욕스럽게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물만 던지면 됩니다.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하시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인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어젯밤엔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연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녀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님 만나서 명예 이전 문제 잘 해결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최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오셨습니까? 어머님의 뜻에 따라 재산 증여 및 명예 이전에 관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야 좋죠. 복잡한 건 딱 질색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알겠다며 서류 몇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가져오셨지요? 네, 그럼요.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제 인감도장을 꺼내는 모습을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 도장이 바로 너희들의 무덤에 박힐 묘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 어리석은 것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장을 찍으려고 막 팔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양측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던 A 사용지 한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가족여행 계획서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어머님께서 제출하신 첫 번째 증거 자료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분이 어머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시도한 증거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알아만 본. 아들이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최 변호사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 분께서 어머님의 재산 증여에 대해 얼마나 깊은 뜻을 품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군요. 그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어젯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두 사람의 추악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예 이전, 도장, 집이랑 땅까지 팔면.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올수록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침내 그 침묵을 깨고 최종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두 분은 존속 유기 및 학대, 사문서, 위조 미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그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져 내린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감옥 안에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아들 내외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남은 모든 것을 이 집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풀려난 아들 내외였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만은.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한 동정이나 연민이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은 저를 휴게소에 버리던 그날 이미 죽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기생충 두 마리일 뿐이야. 저는 집안에 있던 그들의 마지막 짐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이 내쉴 공기조차 아까우니. 저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현관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짐가방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은 아들 녀석이 지나가는 화물차를 향해 애타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구의 트럭 운전사는 그들을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보더니 매정하게 쌩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버렸던 그 휴게소에서처럼 그들은 세상의 도로 위에 완벽하게 버려졌습니다. 집안에는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 지난 세월의 묵은 먼지와 악취를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따사로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제 유일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응,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우리 예전에 농담처럼 말했던 거 기억나? 바닷가 보이는 곳에 작은 찻집 하나 차리는 거. 그래, 그거 한번 해보려고. 더 늦기 전에.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감에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